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에서 부정맥 질환 진료를 맡고 있는 이소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항응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환자에서의 항응고 치료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항응고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저위험 환자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은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저위험군이 아닌 환자들을 빼놓고는 모두 항응고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와파린을 무조건 써야 되는 환자, 노악의 데이터가 아직 없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노악이 와파린에 대비해서 선호됩니다. 그리고 노악을 쓰기로 결정하셨으면 이제 자기 환자 프로파일에 맞는 적절한 노악을 골라서 처방을 해야 하고 환자에게 맞는 용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노악을 어떤 용량으로 주기를 결정을 하셨으면 환자에게 매일매일 용법대로 잘 먹을 것을 강조한다. 이제 이게 심방세동 환자의 항응고 치료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환자는 처음에 내가 봤을 때 항응고 치료를 아직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체드베스크 스코어라는 스코어링 시스템을 AP 환자의 스트로크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페일러나 하이퍼텐전, 당뇨, 그리고 스트로크 과거력, 그 다음에 TIA 같은 과거력, 그리고 옛날에 MI가 있었거나 뭐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가 있는 등등 이런 질환과 관련된 스코어링이 있고 환자가 이제 나이가 65세 이상, 75세 이상이라는 점, 그리고 여성이라는 성별로 스코어링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스코어링 시스템이 0에서 9점까지 갈수록 애뉴얼 스트록 리스크가 숫자가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점이면 애뉴얼 스트록 리스크가 0%, 1점이면 1%, 2점이면 2%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기억하기 쉽게 이제 스트록 리스크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0점일 경우에 이 환자는 지금 당장은 오랄 안티코아귤레이션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나이가 64세에서 65세가 되거나 어떤 코모비디티를 다시 얻거나 해서 점수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를 외래를 보실 때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 1점부터는 어느 정도 애뉴얼 스트록 리스크가 있고 안티코아귤레이션의 베네핏을 볼 수 있는 파퓰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점수는 되게 유명하신 이제 영국 지금은 리버풀에 계신 닥터 립 선생님께서 이제 퍼블리시를 한 스코어링 시스템이고 2010년에 퍼블리시가 된 이후로 지금 거의 10년이 흘렀고요. 유러피안 가이드라인 그리고 미국 가이드라인에서 다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럽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스코어링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도 워크를 할 거냐라는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여러 연구팀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이제 청구 자료를 대상으로 체드베스크 1, 2, 3, 4, 5, 6, 7, 8, 9까지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스트록 리스크가 서양 사람들처럼 그렇게 증가를 하느냐를 밸리데이션을 했고 다행히 체드베스크 스코어에 따라 한국인도 체드베스크 1점 정도면은 애뉴얼 리스크가 스트로크 리스크가 1% 정도여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의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인구다라는 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악 얘기가 나오는데요. 노악은 돈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이제 RCT에서 이렇게 안전성과 효과가 많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노악의 모든 RCT가 발표된 후에 2014년에 이렇게 메타아날리시스까지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노악은 와파린 대비 스트로크나 시스테믹 엠볼리즘을 19% 정도 떨어뜨리면서 그러니까 효과적이면서 머리에 피가 나는 이벤트를 반 정도로 떨어뜨린다. 그래서 헤모리직 스트로크도 50% 정도, ICH도 50% 정도 떨어뜨린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약제로서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체드베스크가 1점, 남자 1점, 그리고 여자는 2점부터 이런 안티코아귤레이션의 인디케이션이 되겠고 옛날에 좀 불안하니까 뭘 쓰고 싶은데 안티코아귤레이션은 와파린은 피도 많이 나고 피 맞추기 어려우니까 안티플레이틀릿을 쓰자 했던 이제 프랙티스도 있었는데 그것은 하지 말으라고 가이드라인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체드베스크 2점 이상이면은 오랄 안티코아귤레이션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와파린에 비해서 노악이 금기가 없다면 선호된다라고 가이드라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잘 하고 있었냐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중간에 가이드라인이 변화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체드베스크 2점 이상이라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환자 중에 상당수는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받지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와파린 시절에는 안티코아귤레이션 받는 분율이 한 30% 후반, 40% 이렇게
데다가 이제 노악이라는 좀 쓰기 편한 그리고 합병증이 적은 약제가 들어오면서 오랄 안티코아귤레이션 레이트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건 2015년까지의 데이터였고 2016년, 2017년 해가 거듭될수록 적절한 항응고 치료를 받는 환자의 포션이 늘고 있고 여기에는 분명히 노악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새로 API를 진단받고 안티코아귤레이션의 인디케이션이 돼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시작하는 환자들의 약물 사용 패턴을 들여다본 데이터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2015, 2016, 2017년인데 노악이 점점 포션이 늘고 와파린은 정말 작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실 2015년 7월부터 노악이 최드리스크 2점 이상에서 모두 보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블리딩이 많이 되거나 INR이 맞지 않는 등 와파린을 잘 쓸 수 없는 환자에 한해서만 보험을 해줬었고 2015년 7월부터는 노악 보험이 확대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신규 처방 환자들에게서 노악 사용이 확실히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CT가 잘 되어 있고 아까 RCT 메타아날리시스 결과를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에비던스가 확고한 약에 대해서 뭘 더 연구할 게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RCT에서는 환자들이 상당히 선택되게 됩니다. 약과 약의 효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균일한 환자군 그리고 많이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있었던 군들은 배제되기 쉽고요. 그래서 노악의 4개의 이제 RCT에서 배제된 환자의 프로파일은 거의 연구마다 많이 다르진 않지만 이렇게나 이제 다양한 환자들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밸뉈라 하트 디지즈 배제되었고 뭐 이전에 머리에 피가 났었던 환자라든지 이런 인트라오큘러 스파이널 이런 블리딩이 있었던 환자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꽤 흔하지만 서양에는 비교적 흔하지 않은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그리고 간 기능이 조금 올라 있다든지 이런 환자들이 다수 배제되어서 언리얼 월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RCT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아시안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환자들이 10% 정도밖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아시안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코케이션 위주인 게 왜 우리가 데이터를 해석할 때 이제 이슈이냐면 여기 릴라이 트라이얼의 민 바디 웨이트를 보셔도 알겠지만 노악 RCT에서 테스트된 환자들의 민 바디 웨이트는 80kg대입니다. 하지만 저희 진료실에서 80kg의 환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아시아는 코케이션보다 상당히 저체중이라는 측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와파린을 쓰던 시절에 아시아는 인트라크레니얼 블리딩이 조금 더 다른 인종에 비해 많았었죠. 그래서 노악이 들어오면서 이런 RCT에서도 아시안 인구가 10% 조금 넘게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메타아날리시스로 봤을 때 아시안이 코케이션에 비해서 와파린 대비 노악이 가지는 베네핏은 ICH에 있어서는 더 크다라는 해석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GI 블리딩에 있어서는 코케이션에서는 노악이 와파린보다 GI 블리딩이 조금 많은 것 같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었는데 아시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제 시그널만 보여줘서 이것도 아직 아시안에 대한 확고한 데이터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제한된 노악에 대한 이야기인데 리바록사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인에서 조금 더 용량 조건을 바꿔서 써야 하지 않냐. 즉 글로벌 RCT에서는 자렐토 20ml, 15ml를 이제 스탠다드 도즈로 했었던 반면 일본에서는 우리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15ml, 10ml를 쓰는 게 이제 RCT와 결과가 같았다라는 것도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아시안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은 와파린을 쓰고 있었을 때 이 와파린 치료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TTR, 그러니까 와파린을 쓰면서 INR이 얼마나 우리 치료 타겟에 미치느냐를 봤을 때 상당히 이제 낮았다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아시안에 대한 이슈를 커버하기에 글로벌 RCT의 결과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를 포함한 저희 연구팀이 이제 건강보험 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리얼월드 데이터라는 이제 데이터로 연구를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도 이제 얘기하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시안이 10%밖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아시안은 저체중이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에도 노악이 그냥 RCT처럼 똑같이 효과가 있고 안전하냐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희 팀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 또 다른 팀에서 발표한 이런 리얼월드 데이터가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고 지나가면 이제 첫 번째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는 노악 3가지가 이제 포함이 됐고요. 노악을 모두 풀링해서 와파린과 비교했을 때 RCT 메타아날리시스 결과와 비슷하게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와파린과 비슷하고 인트라크레니얼 블리딩은 50% 정도 줄여서 이러한 베네핏으로부터 이제 올코즈 데스가 한 20% 정도 준다 이런 컨시스턴트한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악 사용자가 조금 더 늘면서 N수를 약간 키워서 냈던 결과에도 이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에독사반이라고 저희가 릭시아나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노악은 사실 조금 늦게 이제 소개가 돼서 리얼월드 데이터가 세계적으로 전혀 없었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리얼월드 데이터를 보여주었죠. 결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와파린 대비 에독사반이 이스케믹 스트로크나 ICH, 메이저 블리딩에 있어서 우월하다. 라고 보여드렸고, 그리고 아까 GI 블리딩 이슈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인게이지 AF라고 릭시아나 에독사반을 테스트한 RCT에서 메이저 GI 블리딩이 와파린 대비 릭시아나가 많은 것처럼 에독사반이 더 위험도가 높은 것처럼 결과가 나왔었고, 하지만 아시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시그널을 아까 보여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과를 보니 에독사반이 와파린 대비 GI 블리딩 위험을 높이지 않더라. 그래서 안심하고 좀 써도 되겠구나라는 결과를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RCT와 같이 한국인에서도 노악은 와파린 대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처방이 점점 많이 늘고 있는데요. 노악을 처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항응고 치료에 적응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환자의 기저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해서 신기능, 간기능, 응고 검사 결과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항응고 치료 및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추적 관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항응고 치료의 원칙에서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내 환자에게 맞는 노악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환자에게 줄 노악의 종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체드베스크 2점 이상 환자에서 노악 보험 급여가 인정되어 있고 4가지의 노악이 처방 가능하고 스트로크 프리벤션 인 AF 페이션트에서 보험 급여를 받는, 지금 인정을 받는 도즈는 각 노악마다 2개씩 있어서 8개의 선택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노악이 있고 이 노악들을 고를 때 흔히 A, B, C, D, E라고 고려해야 될 점을 간단하게 이제 넘버링하고 있고 환자의 몸무게, 그리고 이전에 블리딩이 있었던 히스토리, 신기능, 같이 먹는 약, 그리고 나이 정도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가나다라 하면 좋겠지만 조금 이제 와닿지 않아서 A, B, C, D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너무 이제 외우려고 하시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제약사들의 RCT들이 있었고 리얼월드 데이터가 있고 하지만 누구 하나도 이 환자에게서는 확실히 이 노악이 더 좋아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바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다비가트란 150ml BID는 확실히 스트로크에 있었던 환자에게서 스트로크를 줄이는 데는 와파린 대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블리딩 리스크가 많은 환자에서는 요런 노악을 쓰라고 추천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인에서 또 블리딩이 많으면 안 되니까 요런 노악들을 추천하고 있고, 그리고 약을 하루에 한 번 먹고 싶은 사람에게서 뭐 2번 먹는 약을 줘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당연히 추천하고 있고, GI 블리딩이나 GI 심텀 있는 환자들에 대한 레커멘데이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능에 대해서는 각 노악이 뭐가 더 우수하다라고 추천하기보다는 신기능에 따라 용량을 줄여서 적절히 주면 된다라고 레커멘데이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노악 제약회사들이 자기 약이 뭐가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사실 데이터도 넘쳐나는데 노악과 노악을 비교하는 데이터는 사실 어느 회사에서도 자신 있게 스폰서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미 와파린 대비 모든 노악이 어느 정도 일정 굉장히 큰 폭의 이제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각 노악을 비교하는 건 사실 의미가 큰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악 사용이 늘면서 그럼 이미 사용한 환자들을 후향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 노악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런 궁금함을 이제 감출 수 없었고, 미국이랑 이제 타이완에서 그런 리얼월드 데이터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사실 노악 처방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이제 안이할 필요는 없어서 저희 팀에서 이제 각 노악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한 데이터를 냈었고요. 이 데이터는 해석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전에 스트로크나 머리에 피가 났거나 GI 블리딩으로 고생을 한 적이 없고 노악을 새로 시작하는 환자들을 이제 비교했을 때 각 노악의 프로파일이 이렇게 갈리더라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데이터가 그러면은 RCT만큼의 에비던스를 가지느냐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환자들에게 사용된 데이터를 환자들의 캐릭터를 최대한 저희가 보정해서 이분하게 한 다음에 각 약제의 이벤트를 비교했을 때는 이런 정도 데이터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데이터고, 이제 뭐 누가 누구보다 낫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노악을 고르는 것보다
그 노악에서 그 환자 프로파일에 맞는 도즈를 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노악은 RCT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도즈를 테스트를 했고, 다비가트라는 논외고, 왜냐면 다 랜덤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리바록사반은 20ml랑 15ml를 이런 신기능에 따라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픽사반은 5ml랑 2.5ml가 있고, 몸무게, 나이, 신기능에 따라 이 인자 중에 2개 이상을 가지면 2.5ml로 줄여 쓰도록 했고요. 그리고 60ml를 쓰는 에독사반은 몸무게가 60이 안 되거나 신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같이 먹는 약 중에 이제 인터랙션이 있는 약이 있을 경우에는 30ml로 줄였어라고 했고, 아까 전에 저희가 노악을 고르거나 도주를 고를 때 신경 써야 하는 팩터들이 이 도주 리덕션 크라이테리아에 조금씩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중을 생각해 보면 이 환자들은 다 노악을 쓴 환자들의 이제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노악을 쓰더라도 체중이 적게 나가고 바디 사이즈가 작은 환자들은 메이저 블리딩이 더 많이 생기는 고위험 환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양 데이터에는 저체중 환자들이 많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데이터로 이런 저체중 환자들의 데이터를 보면 어떨까 해서 냈던 데이터에는 이제 60kg 이하 환자를 로바디 웨이트로 정의를 했고, 50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익스트림리 로바디 웨이트로 했을 때 두 군 모두에서 와파린보다 노악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체중 환자에서도 와파린을 쓰면서 INR을 맞추는 것보다 이제 싱글 도즈가 픽스되어 있는 노악을 쓰는 것이 더 위험하거나 효과가 적지 않다. 오히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로우도즈 환자들을 쓸 때 내가 마음대로 줄여 쓰고 싶은데, 혹은 스트롱 리스크가 높으니까 그냥 나는 높은 도즈를 쓰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지만, 아까 도즈 리덕션 크라이테리아 보여드렸듯이 그 크라이테리아에 맞는 온레이블 노악을 쓰는 것이 가장 베스트 아웃컴을 보이더라 하는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기능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모든 노악은 일정 부분 신장 배설이 되기 때문에 신기능 계산을 하고 이 신기능에 맞추어서 용량을 줄여줄 때에는 줄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도즈 리덕션 크라이테리아 아까도 보여드렸고, 이런 RCT에서 이런 크라이테리아 맞아서 로우 도즈를 쓴 것은 프로포션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리바록사반의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안 좋아서 용량을 실제로 줄인 게 RCT에서 20% 정도 되었고, 아픽사반은 한 5%가 좀 못 되는 환자들이 2.5ml가 테스트되었고, 에독사반은 한 25% 정도가 저용량으로 테스트되었는데요. 실제 처방을 들여다보면 3차 병원 중심으로 모인 레지스트리인데도 불구하고 피지션들이 나는 이 크라이테리아에 맞지는 않지만 조금 더 낮은 용량을 주고 싶어. 왜냐하면 좀 피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프레이블 언더도즈를 처방한 게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미국에서 자기네 클레임 데이터로 들여다봤을 때 오프레이블 언더도즈를 주면 우리가 이거를 스트로크 예방하려고 처방하는 약인데 스트로크 예방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미국인들은 좀 체구도 크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석해야 하겠지만, 아픽사반의 경우에는 도주를 줄여서 주면 안 되는데 줄여서 준 그룹은 와파린보다 스트로크가 오히려 5배가 는다. 그리고 다비가트란이랑 리바록사반은 뉴트럴한 결과를 보여서 적어도 아픽사반은 우리가 도주 리덕션 크라이테리아에 맞추지 않고 도주를 마음대로 줄여주면 안 되겠다라는 에비던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주를 줄인다는 거는 각 노악마다 다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면, 다비가트란의 경우에는 사실 150ml, 110ml 모두를 랜덤해서 스터디를 했었고, 도주 리덕션 크라이테리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이제 없는 약제이고, 그냥 코리안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령이면은 110으로 줄여서 쓰는 게 좋겠다라고 레커멘데이션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인에서는 고령 이런 도즈 리덕션 크라이테리아가 없는 약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110ml도 150ml에 비슷하게 블리딩을 많이 늘리지도 않고 스트로크를 많이 늘리지도 않고 퍼포먼스가 괜찮다라고 이렇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약간 들으면 헷갈리시겠지만 어쨌든 110ml 굉장히 괜찮다라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아픽사반 같은 경우에는 아픽사반을 줄여 쓰지 말아야 되는데 줄여 쓰면 우리나라 사람은 스트로크가 5배 올라가는 정도의 이런 해저들을 주지는 않지만, 아픽사반이 와파린보다 좋아서 쓰려고 했는데 와파린이랑 거의 결과가 비슷한 이런 결과를 또 보여준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픽사반을 와파린보다 좋아서 우리가 쓸 건데 마음대로 용량을 줄여서 쓰지 말고 도즈 리덕션 크라이테리아에 맞춰서 꼭 써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연구도 이제 한국 데이터를 가지고 한 연구인데, 에독사반을 30ml로
줄여 쓰는 거를 이렇게 심기능이 되게 좋은 환자들, GFR이 거의 95 이상인 환자들에서 에독사반을 줄여 쓰면 스트로크가 오히려 와파린보다 증가한다라는 결과가 있어서 여기도 역시 도즈 리덕션 레이블에 맞지 않게 도즈를 리덕션해서 쓰면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리바록사반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제이로켓 결과를 잠깐 설명드렸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냥 15ml를 스탠다드로 쓰고 신기능이 안 좋으면 10ml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렇지 않아서 20ml가 스탠다드고 15ml가 신기능이 안 좋으면 줄여 쓰는 용량입니다. 사실 일본인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체구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데이터가 있고 없고의 그런 그 나라 의사들이 어떤 스탠다드 도즈를 채택했냐의 문제일 텐데 저희는 글로벌을 채택한 거고 일본 사람들은 제이로켓 데이터를 믿고 그쪽을 스탠다드로 가져간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습니다.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50 이상이어서 도즈를 줄여 쓸 필요가 없는 환자에서 15ml와 20ml의 퍼포먼스가 어떠한지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와파린에 비해 15ml, 오프레이블 언더라고 할 수 있죠. 15ml 데이터와 와파린에 비해 20ml 데이터는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와파린 대비 오프레이블 언더로 15ml를 쓴 것도 꽤 괜찮다. 블리딩이 늘지 않으면서 스트로크도 적절하게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얻었고 궁금한 거는 이렇게 도즈를 줄여 쓸 필요가 없는 환자에서 도즈를 줄여 쓴 군, 도즈를 그대로 쓴 군을 비교해 봤더니 거의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바록사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5ml를 써도 그냥 유니버설하게 15ml를 써도 안전하겠다라는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50이면은 이제 줄여 쓰는 걸 추천하는데 이런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저희가 건보공단 데이터에서 봤더니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굉장히 마지나란 환자들 50보다 낮지는 않지만 50에서 60 정도로 이제 거의 곧 떨어질 환자들을 보니 이 군에서는 자렐토 20ml가 15ml보다 블리딩이 더 많았다는 결과를 보여서 15ml를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크레아틴 클리어런스의 폭이 아시안에서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시그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임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추가 데이터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아픽사반은 뭐 미국에서는 스트로크가 5배 올라가고 우리나라에서는 와파린이랑 비슷하게 된다. 뭐 자렐토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연구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 자렐토는 오프레이블 언더를 써도 이제 와파린 대비 가지는 효과가 온레이블 20ml랑 거의 같은데 아픽사반 같은 경우에는 또 와파린이랑 비슷해진다. 아까 위에서 보여드린 결과를 이제 같은 연구 세트에서 보여준 결과여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시지는 아픽사반 같은 경우는 오프레이블로 마구 줄였으면 안 된다. 자렐토 같은 경우에는 15ml가 꽤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다음 토픽은 이제 리버 펑션 어브노멀리티인데 간 기능이 안 좋으면 스롬보시스도 더 생기고 블리딩도 더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란한 환자 중에 하나고 그런데도 이런 RCT에서는 간 기능이 사실 정상치의 2배 이상 뭐 토탈 빌리루빈 같은 경우에는 정상치의 1.5배 이상 그리고 이렇게 액티브한 헤파타이티스, 바이럴 헤파타이티스의 경우에는 모두 배제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프랙티스 하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환자군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리버 시로시스가 있더라도 안티코아굴레이션이 도움이 된다라는 데이터들은 익히 있어 왔고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차일드 C 저희가 LC 리버 시로시스에서 차일드 C에 해당하면 어쨌든 노악은 금기가 되어 있고 차일드 B라도 자렐토는 금기가 되어 있고 A와 B에서 나머지 노악은 쓸 수 있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에 돼 있지만 이런 LC 파퓰레이션 이외에 그냥 바이럴 헤파타이티스가 있으면 어때? 아니면은 LFT가 2배 혹은 3배 이상이면 어때? 그런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로 들여다보기로는 이런 마이너한 리버 프로블럼이 있거나 바이럴 헤파타이티스가 있거나 혹은 RCT에서 Significant Active Liver Disease라고 규정한 이런 범주에 드는 환자들이라도 와파린보다는 노악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는 데이터를 하나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밖의 이슈는 정말 노악과 관련된 이슈는 엄청 많은데요. 근데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제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에서는 저희가 와파리노올 노악에 대한 답이 아직 나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투석을 하는 환자는 오랄 안티코아굴레이션 자체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아직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핫 이슈는 관상동맥 질환이 동반된 환자에 대한 이제 답입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이 동반이 되면
안티플레이틀릿, 아스피린, 플라빅스, 뭐 클로피도그렐, 그리고 티카그렐러,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피를 물키는 약제가 추가로 필요가 하게 되고, 이 약제와 항응고제를 같이 썼을 때 어떤가, 그리고 스텐트를 넣고 어큐트 MI가 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제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고려해서 저희가 가장 적절한 약제, 가장 적절한 도즈를 골랐다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저희가 처방한 약을 처방한 용법대로 복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유는 잊어버리게 마련인데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BID 약제를 주면 전역약을 90일 전체를 남겨서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드헤런스 이슈는 노학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가이드라인에는 이게 상당히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리지만 가족들, 그리고 모든 매체, 그리고 환자가 쓰고 있는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가 있다면 모든 걸 총동원해서 환자가 매일매일 약을 용법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 프랙티스에서 이게 많이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드헤런스가 나쁘면 어떻길래, 어드헤런스가 나쁘면 진짜 데이터가 안 좋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실제 노학의 어드헤런스는 한 78%, 78, 80% 정도, 그러니까 주는 약 중에 20%는 남긴다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게 어드헤런스가 좋지 않은 환자를 80%보다 덜 먹는 환자들 주는 약을 좋은 환자랑 비교해보면 이런 환자는 우리가 와파린보다 좋으라고 노학을 줬는데도 결과가 와파린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노학을 주면서 환자 멋대로 먹으라고 하면은 와파린보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환자가 꼬박꼬박 용법대로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어드헤런스는 좋으면 좋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90에서 100%를 먹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이벤트가 적기 때문에 약을 처방하셨으면은 환자가 용법대로 잘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크홈 메시지는 새롭게 문장을 만들지 않았고요.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항응고 치료의 큰 지침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환자를 만났을 때 이 환자를 안티코아귤레이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리스크를 스트래티피케이션 하시고요. 줘야 된다면은 주자.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노학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학은 여러 가지 데이터도 많고 이제 그것들을 종합해서 나온 이제 논문들도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서 페이션트 프로파일에 맞는 노학을 고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올바른 용량을 환자 신기능이나 여러 가지 프로파일에 맞게 고르셔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골라서 처방을 했다면은 환자가 매일매일 잘 먹도록 어드헤런스를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